자, 이번 시간은요, 교재 51페이지입니다. 부동산 경제 파트에서 출발인 수요 공급 요론부터 보겠습니다. 되게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수요와 공급은 그래프도 많이 나오니까 특히 많은 분들이 생소하고 힘들어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나 사는 것이 수요고 파는 것이 공급이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서 잘 때까지 맨날 사고 팔고 연속이잖아요. 그걸 그대로 반영하게 한 것이 바로 수요 공급이니까 그렇게 어렵게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현실 우리가 그대로 우리가 적용하게 되면 큰 문제 없이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수요와 공급이 나누는데 가장 간단하게 수요와 공급부터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수요가 돼요. 자, 강의 노트를 보시면 첫 번째가 수요죠. 자, 수요는 한마디로 사는 것이다. 수요를 영어로 demand라고 불러요. 그래서 첫 자만 따와서 D라고 표시를 많이 합니다. 이렇게 되고요. 공급은 파는 거죠. 항상 서로 상대적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공급은 파는 것이다. 영어로 supply라고 표현합니다. 첫 자만 따서 S라고 불러요. 자, 수요, 공급, 사고, 판다. 간단히 이제 수요를 하면서 풀어서 볼게요. 자, 우리가 수요 또는 수요 법칙이 나왔다면 무조건 첫 출발은요, 가격입니다, 가격. 먼저 가격이 제시가 돼요. 이 가격이 제시가 되면 가격 보고 얼마만큼 살까, 얼마나 살까, 바로 수요량입니다. 따라서 주어진 가격에서 얼마 사느냐 해서 가격과 수요량과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 바로 수요 법칙입니다. 가격은 영어로 price, P가 되고요. 수량은요, 영어로 quantity, Q가 됩니다. 가격과 수량과의 관계는 말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편의점에 가요. 편의점 가게 되면, 자, 내가 사본 콜라가 있다, 콜라. 있다면, 그냥 콜라 보는 게 아니라, 가격부터 먼저 보잖아요. 가격부터. 예. 그럼 이제 그 가격이 비싸면 많이 산다, 적게 산다. 비싸면 안 사요. 그래서 한마디로 가격이 비싸면 적게 산다. 딱 하는 거잖아요. 비싸면 적게 산다. 예. 거꾸로 싸면 많이 사지. 그래서 저는 항상 자, 과자를 하나 사더라도 가격부터 봅니다. 요즘 과자가 보통 한 봉에 1,300원, 1,500원, 1,700원 하죠. 너무 비싸. 예. 사먹기가 부담이 돼요. 근데 과자도요. 그 진열대를 딱 보게 되면 1+1이 있죠. 요건 재미가 있어. 또는 2+1이 있잖아. 이런 것들은 한 개 쓰면 한 개 더 주는 건데 얼마나 기분 좋아요. 싼 거잖아. 예. 그러면 이런 것들은 많이 사잖아요. 예. 그런데 당연히 수요 법칙은 뭐냐? 비싸면 적게 사고 싸면 많이 사고. 예. 얘가 수요 법칙입니다. 예. 그럼 결국 가격과 수량은요, 화살표를 가만히 보니까 반대로 움직이죠, 반대로. 예. 그래서 반비례 법칙입니다. 그래서 이제 강의 노트 보게 되면 반비례 법칙 되어 있죠. 반비례 법칙이다. 못 박아버리세요. 수요 법칙은 비싸면 적게 산다. 싸면 많이 산다. 무슨 법칙? 반비례 법칙입니다. 반비례 법칙. 그러면 또 예를 들어 볼게요. 예를 들면 자, 가끔씩 택시 타보시죠, 택시. 택시 요금이 아마 서울 지역은
기본 요금이 3,800원 할 거예요. 지방은요, 3,800이 아니고 3,300원입니다. 500원 싸요. 서울이 비싸요. 근데 제가 언젠가 기사를 보니까 택시비가 이제 내년 2월달부터 오른다고 하더라고요. 1,000원씩. 기본 요금 얼마? 4,800원이요. 와, 부담 얼마나 큽니까? 그러면, 택시 기본 요금이 3,800원 할 적에 내가 한 달에 10번을 탄다. 라고 가정해봐요. 그러면 기본 요금 3,800원일 때 10번 다 한 달에 3일에 한 번은 타는 거죠. 그런데 내년 2월 달부터 분명히 기본이 오른다고 이제 기사 나왔잖아요. 얼마? 4,800원입니다. 아, 이런 부담돼요. 그러면 뭡니까? 기본 요금이 3,800에서 4,800원으로 이만큼 가격이 올라갔잖아요. 비싸졌지. 이러면 여러분은 택시를 많이 타요? 적게 타요? 적게 타시. 적게 탑니다. 다시 말하면 10번 탈 거 5번밖에 안 타요. 현실이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수요 법칙은 반비례 법칙이지. 택시 요금 올라가니까 비싸니까 택시를 적게 탄다 말입니다. 거꾸로 택시 요금이요. 그럴 리가 없겠지만 기본 요금이 3,800원에서 만약 1,000원으로 내려간다 가정해봐요. 그럴 리가 없겠지만 이러면요. 버스보다 싸잖아요. 기분 좋잖아요. 이러면 택시 맨날 타겠네, 그죠? 예. 그러니까 택시 요금이 내려간다면 한 달에 10번 탈 거 매일 타겠지. 버스 대신에. 그러면 택시를 많이 탈 거다. 매일 타면 30번 타겠네요. 얘가 바로 수요 법칙입니다. 그래서 자, 가격이 비싸면 적게 사고 싸면 많이 산다. 뭐? 반비례 법칙입니다. 이것을 자, 그림으로 그려볼까요? 그림으로. 그래프로. 앞으로 수요 공급은요, 요 그래프 있죠? 이 그래프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프. 그럼 그래프로 그려봐요. 요렇게. 자, P는 가격이죠. 가격. 자, 수량은요. Q가 됩니다. 가격과 수량입니다. 결론부터 본다면요. 반비례 법칙을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이런 모양이 돼요. 자, 오른쪽으로 와서 내려가죠. 이게 바로 수요 곡선입니다. 무슨 모양? 오른쪽으로 내려가니까 오하향 모양입니다. 오하향 곡선. 결론부터 말씀드려요. 수요 법칙은 반비례 법칙인데 반비례 법칙을 그래프로 그리면 무조건 뭐? 오하향 모양인데 그럼 여기다 숫자 넣어봐요. 자, 택시 요금이 얼마? 3,800원일 때 10번 탄대요. 한번 볼게요. 얘가 3,800원입니다. 이때 몇 번 타지? 10번 타요. 열 번 타잖아요. 근데 택시 요금이 4,800원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요. 4,800원. 올라가니까 비싸니까 적게 탄다고 했죠. 적게 타면 이렇게 되겠네. 그러면 자 5번 타겠네요. 따라서 택시 요금이 4,800원 올라가니까 택시를 적게 타더라. 따라서 가격이 오르면 수요가 줄어든다. 얘가 바로 반비례 법칙입니다. 다시 택시 요금이 3,800원에서 1,000원으로 싸지더라. 내려갑니다. 예, 1,000원. 3,800원에서 1,000원. 이렇게.
내려간다면 택시를 많이 타겠네, 이만큼. 1,000원 내려가니까 얼마나 타더라? 한 달에 매일 타니까 30번 타더라. 따라서 가격이 하락하면 그만큼 수요량은 늘어납니다. 이걸 전부 다 이연 곡선이 바로 우하향 형태입니다. 따라서 결국 수요 법칙은 가격과 수요량은 언제나 반대로 움직이고 반비례 관계를 그래프로 그리게 되면 우하향 곡선입니다. 비싸면 적게 사고 싸면 많이 사고요. 따라서 항상 수요 법칙은 나왔다면 얘가 그대로 한 줄로 쫙 이어져야 됩니다. 수요 법칙은 비싸면 적게 산다. 무슨 법칙? 반비례 법칙. 무슨 모양? 우하향. 예. 이것부터 염두에 두고 출발해야 됩니다. 반복합니다. 수요 법칙은 비싸면 적게 산다. 무슨 법칙? 반비례 법칙. 그래프는 무슨 모양? 우하향 모양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여기까지가 기본적인 수요의 출발입니다. 이제 공급 넘어가요. 공급은요. 여기다가 단어만 싹 바꿔주면 돼요. 따라서 공급은 자 가격이 변화할 때 이제는 수요가 아니고 공급량이죠. 공급량이 어떻게 움직이느냐. 가격부터 출발합니다. 가격부터. 그러면 공급은 파는 거니까 파는 쪽 입장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편의점에서 여러분이 물건을 사러 가죠. 사는 거니까 수요자가 되고요. 편의점 주인은 파는 거잖아요. 그쪽은 공급자 입장이 됩니다. 그러면 공급자 입장은요. 공급자 입장에서는 가격이 비싸면 좋은 겁니까? 나쁜 겁니까? 공급자는요. 비싸면 좋은 거지. 예, 돈 많이 버니까. 따라서 공급자는요. 가격이 오를수록 많이 공급하려고 해요. 가격이 내려갑니다. 이러면 재미가 없어요. 가격이 내려가면 공급량을 줄인다. 얘가 공급 법칙입니다. 그럼 여기다가 아파트를 하면 돼요. 아파트. 자, 아파트 너무나 잘 아시잖아요. 아파트가 계속 올라가면 아파트 자꾸 짓잖아요. 요즘 아파트 경기가 안 좋죠. 아파트 가격이 자꾸 내려가니까 아파트 안 지어요. 예. 건설회사가. 그러니까 가격이 오르면 공급을 늘리고 가격이 내려가면 공급을 줄인다. 화살표가 같이 움직이잖아요. 같이 움직이니까 비례법칙입니다. 공급법칙은 비례법칙이다. 그래서 공급하게 되면 가격과 공급은 같이 움직이더라. 가격이 오르면 공급을 증가시키고 가격이 내려가면 공급을 줄이더라. 비례법칙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 아파트를 집어넣죠. 자, 25평 아파트 가격 5억 잡을게요. 5억이다. 어느 건설회사가 분양가가 5억인데 5억일 때 아파트를 1000세대 지으려고 해요. 1000세대. 지으려고 하는데 경기가 계속 좋아져요. 가격이 자꾸 올라가. 아파트 가격이 5억, 6억, 7억 쫙 올라갑니다. 이 5억짜리가 어느새 같은 평수가 10억 갑니다.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잖아요. 이때가 찬스지. 아파트 많이 지립니다. 이럴 때 아파트를 많이 짓자. 10억으로 올라가니까 훨씬 더 많이 짓자. 2000세대. 따라서 아파트가 오르면 공급을 늘리려고 합니다. 이게 2년 전, 3년 전 분위기였잖아요.
계속 아파트가 올라가니까 아파트가 얼마나 많이 지었습니까? 이렇게 이제 많이 지으니까 뭐가 생겼지? 이제는 지금 안 팔리지. 경기도 안 좋고, 어쨌건. 예. 계속 뭐, 미분양 난리 났잖아요. 맞냐? 5억짜리가요. 가격이 자꾸 떨어집니다. 얼마? 2억 하더라. 아파트 지어요, 안 지어요? 안 짓습니다. 이렇게 아파트 값이 내려가면 당연히 건설회사는 아파트 공급을 줄일 것이다. 1000세대 지을 거 500세대만 짓자. 이렇게 공급을 줄이려고 합니다. 얘가 바로 공급 법칙입니다. 가격과 공급은요, 항상 같이 움직입니다. 가격이 오르면 공급을 증가시키고, 가격이 내리면요, 공급을 감소시킨대요. 항상 비례법칙. 공급 법칙은 비례법칙입니다. 이것을 역시 그래프로 그려봅니다. 가격과 공급량입니다. 수량. 그러면 비례 법칙을 그래프로 그리면 우하향이 아니고요. 오른쪽으로 올라갑니다. 우상향. 얘가 바로 공급 곡선이 돼요. 무슨 모양? 우상향. 자, 비례 관계는 바로 우상향 그래프가 비례 법칙이다. 얘가 바로 공급 곡선입니다. 그럼 이제 넣어볼게요. 아파트가 5억일 때 1000세대 지으려고 하더라. 얘가 5억입니다. 아파트가 5억일 때 건설회사가 이렇게 1000세대를 지으려고 해요. 1000세대. 그런데 아파트 가격이 5억짜리가 10억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올라가면 아파트를 더 많이 짓는다고 했죠. 이만큼. 2000세대를 짓자.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면 그만큼 공급을 증가시킨다. 네.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다음에 아파트 가격이 내려갑니다. 5억짜리 2억밖에 안 해요. 5억짜리가 이렇게 뚝 떨어집니다. 2억으로. 그러면 적게 짓죠. 이렇게. 2억일 때는 공급을 줄이자 500세대. 따라서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도 줄인다. 그래서 이걸 전부 다 이으니까 어떤 모양? 우상향 형태가 됩니다. 따라서 공급 법칙은 항상 가격과 공급량은 같이 움직이더라. 가격이 오르면 공급을 증가시킨다. 무슨 법칙? 비례 법칙. 그래프는 무슨 모양? 우상향 모양입니다. 그래서 항상 사고 판다, 수요와 공급이 나왔다면요, 얘를 항상 머릿속에 기본적으로 떠올려 두고 출발해야 된다. 이것이 바로 수요와 공급의 출발이다. 자,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수요 법칙은요, 비싸면 적게 산다고 했어요. 그러면 가격과 수량은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그래프는 무슨 모양? 우하향. 거꾸로 공급자. 공급 법칙은요, 가격이 오르니까 아파트를 많이 짓는다고 했죠. 가격과 공급량은 같이 움직이죠. 무슨 관계? 비례 관계. 비례 관계를 그래프로 그리면 무슨 모양? 우상향 모양이 된대요. 예.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내용을 먼저 염두에 두고 자, 교재 51페이지부터 출발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51페이지 한 번 더 빠르게 확인, 반복합니다. 공부는 반복이니까요. 수요 법칙은 비싸니까 적게 산다. 무슨 법칙? 반비례 법칙. 그래프는 무슨 모양? 우하향. 공급 법칙은요, 가격이 오르니까 공급을 증가시킨다. 무슨 법칙? 비례 법칙. 그래프는 무슨 모양? 우상향. 예. 자, 출발되시겠죠? 항상 염두에 두시면서 출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책을 처음부터 볼까? 51페이지. 1번. 수요의 개념입니다. 수요의 개념. 저줄 볼까요? 수요란 경제 주체 소비자가 미션합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 밑줄.
여기까지 밑줄 그었죠. 그럼 지금부터 설명을 하나씩 드리겠는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설명은 여러분들이 강의 노트 뒷페이지 보시면 돼요. 뒷페이지. 강의 노트 뒷페이지 보시니까 1번 수의 의가 나오잖아요. 의. 그러면 교재 밑줄 그었잖아요. 밑줄 친 내용을 옮겨서 볼게요. 수요란 일정 기간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욕구를 말해요. 자, 상품을 구매하죠. 다른 말로 뭐? 사는 거잖아요. 사는 것이 수요가 되고요. 그럼 항상 수요만 나왔다면 이것의 상대 개념이 바로 공급이다. 사고 판다. 그래서 공급도 서로 비교하시면 좋아요. 공급의 의. 자, 우리 교재는요, 공급은 한 넉 장만 넘기시면 돼요. 석 장 넘깁니까? 넉 장 넘기네요. 석 장 넘기시면 57페이지. 57페이지 보시면 네모 2번 부동산 공급 1번 공급의 개념. 공급이란 밑줄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의 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하고자 하는 욕구 밑줄. 자, 이거 또 옮겨서 볼게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요, 강의 노트 보시면서 1번 수요, 2번 공급. 수요와 공급은 따로 공부한 게 아닙니다. 왜? 사고 파는 거니까. 서로 비교하면 돼요. 그럼 이제부터 한눈에 비교가 되죠. 자, 구매하면 수요가 되고, 판매하면 공급이 되고, 나머지 단어가 똑같잖아요. 근데 같이 비교하면 쉬워요. 구매하면 수요, 판매하면 공급이다. 그러니까 수요만 공부돼 버리면 단어만 싹 바꿔버리면 돼요. 공급이니까. 그러니까 수요만 따라오게 되면 공급은 쉽게 따라옵니다. 이제부터 자 하나씩 살펴볼까요? 하나씩. 자, 수요란 일정 기간 상품을 구매하는 것인데 바로 일정 기간. 이거 중요합니다. 일정 기간. 그리고 강의 노트는요, 네모되어 있죠, 네모. 여러분 써봐야 됩니다. 자, 일정 기간을 다른 말로 유량이다, 유량. 유량. 유량이 되고요. 영어로 플로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일정 기간을 가리키면 유량이다. 일정 기간은 유량인데요. 그러면 지금부터 이 유량은요, 시험에 잘 나와요.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의 노트 바로 밑에 보니까 바로 유량과 저량이 있죠. 표가 나오잖아요. 표. 유량과 저량인데. 자, 표를 보시면서 유량은 자, 첫 번째 칸 일정 기간이다. 기간 동그라미 기간. 오른쪽 저량은요. 스톡 개념인데 저량은요. 일정 시점이다. 시점 동그라미. 자, 비교되죠. 반복합니다. 기간은 뭐지? 유량. 시점은 저량. 오늘 몇월 며칠이죠? 29일이죠. 그죠? 자, 11월 29일 오늘이잖아. 얘는 바로 일정 시점을 가리켜줘. 오늘이 11월 19일이니까. 그러니까 얘만 가리키면 저량입니다. 저량. 저량. 그러면 11월 한 달은 뭡니까?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30일 동안이죠. 얘는 뭐지? 기간이지. 얘가 뭡니까? 한 달 동안이기 때문에 유량이다. 유량. 따라서 특정 시점을 가리키면 저량. 특정 날짜. 일주일 동안, 한 달 동안 기간을 가리키면 유량이 된다. 어려운 말 아니죠. 따라서 일정 기간을 명시하면 유량이 되고 특정 시점을 가리키면 저량이 되고요.
자, 그럼 이제 표를 보니까 두 번째, 예가 단어들이 많이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시험 지문들입니다. 하나씩 볼게요. 자, 임대료와 가격 나옵니다. 임대료와 가격. 유량과 저량이죠. 자, 유량은요, 일정 기간. 저량은 일정 시점입니다. 자, 특정 시점, 날짜를 가리키면 저량이고, 기간을 명시하면 유량이다. 그럼 이제 가격과 임대료인데요. 어떤 사람이 중개사무소에 들어와서 묻습니다. 자, 이 땅은 얼마 합니까? 묻잖아요. 이 땅 얼마입니까? 묻게 되면 중개사가 이렇게 얘기하죠. 아, 이 땅은요, 10억 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죠? 오늘, 현재 10억 한대. 그러니까, 오늘 현재 시점을 가리키잖아요. 그래서 부동산 가격이 나왔다. 가격이 얼마입니까? 묻게 되면 오늘 현재 시점에서 10억 하더래요. 가격은 저량입니다. 다음에 임대료. 임대료는 보통 한 달마다 임대 내잖아요. 그래서 1년 또는 2년 계약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이건 1년이건 2년이건 전부 다 뭐지? 기간이지. 구분되시겠죠. 그래서 가격은 특정 일자, 시점을 가리키니까 저량이 되고, 임대료는요, 한 달 동안, 1년 동안 기간이니까 유량계입니다. 어떤 단어가 나와도요, 특정 일자, 시점을 가리키면 무조건 저량, 기간을 명시하면 무조건 유량입니다. 아래 보게 되면 단기 순이익과 순자산 가격인데요. 단기 순이익입니다. 어느 회사에 단기 순이익이 있죠? 자, 단기가 뭡니까? 당해 기간. 주로 이제 6개월, 회계기간 있죠. 또는 분기별로 6개월마다, 1년마다. 이것들이 모두가 기간이기 때문에 당연히 유량입니다. 다음에 순자산 가치. 순자산 가치. 자, 순자산 가치는 오늘 처음 듣는 거 아니거든요. 제가 분명히 지난주 수업에서 얘를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요거 있죠. 이렇게. 예. 어느 회사의 재무 구조를 알리는 배차대조표. 을 보게 되면 왼쪽 차변 항목은 모든 그 회사의 자산 항목입니다. 다음에 오른쪽 대변 항목은 일부가 부채가 되고 나머지가 자본입니다. 숫자 넣어볼까요? 자, 자산이 총 100억이다. 100억짜리 회사예요. 근데 이 회사에 부채가 40억이래. 요거 빼니까 얼마 남았죠? 60억이죠. 60억이 바로 이 회사의 자기 자본이죠. 60억이다. 요때 요 자본을 다른 말로 순자산 가치라고 불렀습니다. 순자산 가치. 여기서 나왔잖아요. 순자산 가치. 우리 시험은요, 자본 출제가 안 되고 어떻게 묻더라? 순자산 가치라고 출제가 돼요. 그럼 보통 이 회사의 재무제표는요, 분명히 시점을 명시해야 됩니다. 이게 1월 1일이든지, 아니면 연말 12월 30일이든지 시점을 분명히 밝혀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1월 1일 밝히면 기초 대차 대조표가 되고, 연말이면 기말 대차 대조표가 되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분명히 이 시점을 밝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1월 1일이니까 뭐가 되지? 일정 시점. 따라서 순자산 가치는 반드시 뭐지? 기간이 아니고 뭐지? 날짜를 밝혀야 돼요. 1월 1일. 특정 시점을 밝히는 저량계입니다. 다음에 역시 출제가 잘 되고 있죠. 주택 거래량입니다. 다음에 주택 재고량입니다.
자, 주택 거래량은 기간이고 재고량은 시점이래. 예를 들어볼까요? 예를 들면 자, 도시형 생활주택을 지었어요. 도시형 주택. 총 몇 세대? 100세대. 이제 분양하죠. 그러면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한 달 동안 하면 뭐지? 기간. 유랑이잖아요. 그래서 한 달 동안에 열심히 팔아서 100세대 가운데 70세대를 팔았대. 얘가 뭡니까? 거래량입니다. 거래량. 한 달 동안에 70세대를 거래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래량은 얼마 동안? 한 달 동안, 기간 동안에 거래된 양입니다. 그래서 유량이 되고요. 그럼 다시 한 달 동안 70세대를 분양했으니까 11월 말일날 이렇게 파니까 몇 채 재고가 남았습니까? 30채는 30채. 30채가 재고로 남았죠. 이게 바로 재고량입니다. 그러니까 재고량은 월말에 요 날짜에 재고량이 30세대가 남았대. 그러니까 재고량은 반드시 특정 일자 시점을 밝히잖아요. 자, 구분되시겠죠? 거래량은 일정 기간입니다. 자, 말일날 특정 일자에서 재고가 발생하더라. 재고량은 시점이 되는 거예요. 다음에 신규 주택 공급과 기존 주택 공급입니다. 얘도 꼭 알아야 됩니다. 자, 신규 주택 공급은 기간이고요. 유량. 기존 주택은 시점 저량이래. 이 말은 뭐냐면요. 자, 신규 주택을 더 쉬운 말로 시아파트. 시아파트 짓는데 몇 년 걸리죠? 2년, 3년 지나가잖아요. 그러니까 시아파트 짓는데, 시아파트 공급입니다. 시아파트 짓는 데는 2년, 3년 걸려. 얼마? 2년, 3년 기간이. 그러니까 유량이 되고요. 다음에 기존 주택은 중고 아파트, 구축 아파트. 자, 여러분이 살던 아파트가 10년 지난 아파트래. 얘가 바로 기존 주택이잖아요. 10년 지난 아파트는 내가 언제 팝니까? 파는 날은요, 딱 날짜가 정해져 있지. 계약 날짜 있잖아요. 그러니까 기존 아파트는요, 분명히 어느 특정 날짜에서 아파트 파니까 반드시 뭐 특정 시점에서 파는 거잖아요. 이런 바로 저량이 돼요. 그래서 신규 주택 공급은 몇 년 걸린다. 유량. 기존 주택은 중고 주택이니까 특정 시점에서 판다. 공급하잖아요. 저량이 됩니다. 자, 이 외에도 우리가 지금 공부는 수요한다. 공급한다. 또는 일반 경제학에서 생산이론, 소비이론, 이런 것들은 모두가 뭐지? 일정 기간 동안에 수요와 공급이고 생산이고 소비가 되는 거예요. 일정 기간, 유량이 되고요. 반면에 저량. 저량은요, 주로 이제 국부, 국가의 재산이죠. 대개 개인의 재산이나 국가의 재산은요, 특정 날짜에서 밝게 됩니다. 특정 시점에서 어느 한 개인, 국가의 재산이, 예를 들면 재산이 현재 부동산 얼마, 주식 얼마, 자동차 어떤 것들, 이거는 특정 시점에서 밝히거든요. 그래서 저량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통화량. 또 시점을 가리키고, 또 외환 보유고. 이런 것들이 모두가 특정 일자, 시점을 밝히는 것들입니다.
또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인구수가 나와 있죠. 인구수. 자, 현재 인구수를 검색하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오늘 현재 우리나라 인구수가 예를 들면 5,200만 명이다 하게 되면 이게 바로 오늘 시점을 가리니까 저량이 되는 거예요. 인구수는 저량인데 상대적으로 인구 변동이 있죠. 인구 변동. 인구 변동은요, 1년 동안 비교하지. 1년 동안에 인구가 얼마 늘어났다, 얼마 줄어들었다. 인구 변동. 인구 변동은요, 일정 기간 동안에 이 변동한 흐름을 가리킵니다. 유량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예를 들었는데요. 그래서, 자, 유량은 이런 것들이 있고, 저량은 이런 것들이 있더라. 이런 것들은 주로 암기보담도 의미만 파악해서 자꾸 반복하시면요, 저로 충분히 단어 구분이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중요하다고 했거든요. 우리 시험은 어떻게 나오느냐, 우리 시험은요. 주로 나오는 게 박스. 자, 보기 박스에다가 기역, 니은, 디귿, 리얼, 미음, 비역. 지금 단어가 6개인데요. 그래서 여기다가 임대료 집어넣고, 순자산 같이 집어넣고, 신규주택공급 집어넣고, 인구수 집어넣고, 단어를 6개 집어넣어요. 그러면서 유량은 몇 개인가? 유량은 몇 개인가? 이렇게 묻는 거거든요. 따라서 단어를 이렇게 6개, 7개 집어넣고요. 유량을 몇 개인지 찾아라. 저량을 찾아라. 이런 식으로. 여기까지는 공부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유량과 저량은요, 보기 박스에다가 결국 단어를 7개쯤 집어넣고요. 이제 개수 사는 거 있죠. 이렇게 출제가, 대표적으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수요라는 것은 일정 기간이다. 무슨 개념? 유량 개념. 유량이다. 그래서, 자, 수요했을 때 일정 시점 하면 다 틀린 말입니다. 일정 기간이다. 기간. 다음에 상품을 구매하고자 합니다. 구매하고자 한다. 다른 말로 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살려고 한다. 사는 게 아니고요. 살려고 해요. 이것을 다른 말로 메모되어 있죠. 강의 노트. 사전적 개념입니다. 사전적 개념입니다. 살려고 하는 것이 사전적 개념입니다. 사전적. 그럼 이제 강의 노트. 자, 아래 보니까 또 이제 참고표에다가 사전적 개념과 사후적 개념이 비교되어 있잖아요. 예, 요거 설명드릴게요. 자, 사전적 개념과 다음에 사후적 개념입니다. 그러면 사전적 개념은요, 바로 계획된 의도를 말해요. 계획된 의도이다. 반면에 사후적 개념은 이미 실현되었어요. 실현된 것이다. 그러면 계획된 의도가 사전적이면 바로 미래형. 미래형이 되고, 실현된 것은 이미 실현되어 버렸잖아요. 실현됐다?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예를 들면 어느 가정주부가요, 가계부를 씁니다. 가계부. 가계부를 쓰는데 지금 11월 달이죠. 그러면 가계부를 쓰는데, 자, 이 가계부를 지난달 10월 달이죠. 지난달 10월 달 가계부를 썼다. 뭡니까? 실현되었잖아요. 얘가 사후적입니다. 10월 달이 아니고 12월 달. 다음 달이죠. 다음 달. 자, 다음 달 가계부 쓴다는 것은 가계부 예산 꾸리는 거잖아요. 12월 달에 행사가 많잖아요. 애들 방학도 하니까 학원비도 많이 들어갈 거고, 또, 뭐, 성탄절, 크리스마스도 있고, 연말에 또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12월 달 가계부 예산을 꾸리게 되면, 이때는 아마 지출이 많을 거예요. 얘가 뭐지? 바로 계획하는 거잖아요. 미래형. 예. 같은 가계부도 이미 쓴 거는요, 실현된 사후적 개념이고, 앞으로 살려고 하는 것, 가계부를 예산 꾸리는 것은 바로 사전적 계획된 의도가 됩니다. 수요는요, 사전적 개념이지 얘는 아니다. 얘는 아니다 말입니다.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살려고 해요. 사버렸어요. 사버렸다면 뭡니까? 수요했다가 되버려요. 수요했다. 따라서 수요한다는 것은요, 살려고 하는 사전적 개념, 계획된 의도를 가리킵니다. 자, 따라서 한 번 더 수요가 나왔을 적에 수요는요, 사전적입니까? 사후적입니까? 사전적, 살려고 하는 거야. 항상 수요하게 되면 이미 사후적, 실현된 것은 무조건 틀린 말입니다. 그래서 얘도 잘 집어넣어요. 수요는 사후적, 실현된 것이 아니라 살려고 하는 것이다. 사전적 개념입니다. 자, 그래서 수요하게 되면 이제 개념 아시겠죠? 수요는 사는 것인데 일정 기간이야. 요량. 사는 게 아니고 살려고 하는 사전적 개념입니다. 하나만 더 추가해요. 그러면서 강의 노트 보게 되면 자, 따로 이렇게 나와 있죠. 유효수요. 그리고 잠재수요. 그래서 아마 유효수요가 네모되어 있죠. 예, 여기다가 유효수요를 넣어줘. 얘가 중요하니까, 유효수요. 수요는 반드시 어떤 수요? 유효수요만 가르칩니다. 유효수요. 따라서 수요는요, 유효수요만 가르치지에 잠재수요는 수요가 아니에요. 유효수요이다. 그러면 유효수요가 뭡니까 하니까 또 강의 노트에 단어가 땡땡 2개 나와 있죠. 살의사가 있고 플러스 지불 능력입니다. 살의사와 지불 능력입니다. 이건 뭐냐면요. 유효수요는 살의사도 있어야 되고 지불 능력을 둘 다 갖추면 유효수요가 되는 거예요. 만약 살의사는 있는데 돈이 없어. 돈이 없으면 모자라면요. 잠재수요가 된대요. 예를 들어 볼까요? 만약 어떤 사람의 통장에 3억이 있어요. 3억은 일단 지가 돈 갖고 있잖아요. 통장에. 예. 그럼 3억 갖고 비교합니다. 아파트를 사야지. 아파트. 근데 지방하고 서울입니다. 강남입니다. 아직도 지방은 아파트가 싸요. 왜? 땅값이 싸니까. 그래서 지방에서는요, 25평이면 3억 쪽으로 충분히 살 수가 있어요. 만약에 3억 들고 지방 아파트를 사겠다면 살 의사도 있고 또 3억이니까 지불도 충분하잖아요. 이럴 때는 유효수요가 되는 거예요. 만약 3억하고 강남의 아파트를 사겠다면 강남은 얼마씩 합니까? 25평이면. 15, 20억 넘어가잖아요. 누구나 살 의사는 있지만은 돈이 모자라잖아. 이러면 돈도 모아야 됩니다. 따라서 반드시 수요란 것은 살 의사도 있으면서 지불 능력까지 갖추게 되면 얘가 비로소 수요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수요는요, 유효 수요를 의미하지 잠재 수요는 수요 개념이 안 된다. 여기까지가 수요의 정의, 개념입니다. 자, 반복합니다. 이제 수요하게 되면 정리해 볼까요? 수요는 짧게 말하면 사는 것이다, 사는 것. 근데 세 번 하면요, 수요는 일정 기간 사는 것이다, 유량. 살려고 하는 것이다, 사전적 개념이고, 반드시 구매력이 뒷받침된 유효 수요만을 가리킵니다. 자, 그래서 이 단어 세 개 있죠. 유량 개념, 사전적 개념, 유효 수요. 얘는요, 핵심 단어가 돼요. 이걸 전부 다 갖춰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설명 다 들었으니까 책은 목차가 쉽게 들어올 거예요. 51페이지. 목차 먹어볼게요. 자, 수요 개념은 동그라미 1번, 사전적 개념 밑줄. 살려고 하는 겁니다. 다음 페이지요. 2번, 유효 수요 밑줄. 반드시 구매력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3번, 유량 개념 밑줄. 일정 기간을 명시합니다. 자, 단어가 와닿죠. 그래서 수요란 일정 기간이다, 유량, 살려고 한다, 사전적 개념.
반드시 구매력이 뒷받침된 유효 수요를 가리킵니다. 자, 정리해볼까요? 칠판 보시면서. 자, 수요하게 되면, 수요는요, 자, 칠판 보게 되면, 항상 가격과 수량은요, 반대로 움직인다. 비싸면 적게 산다. 무슨 법칙? 반비례 법칙. 그래프는 무슨 모양? 우하향. 수요의 개념은요, 단어 3개. 예. 일정 기간, 유랑 개념. 살려고 한다, 사전적 개념. 반드시 구매력이 뒷받침된 유효 수요를 가리킵니다. 예. 여기까지가 수요의 의의가 됩니다. 그럼 다음에 공급 넘어가요. 자, 공급은요, 한눈에 뵈게 되죠. 구매하면 수요가 되면 판매하면 공급이다. 요거만 달라. 사고 파는 거. 예. 그러니까 단어만 하나 싹 바꿔주면 돼요. 판매로. 나머지 똑같아. 그럼 공급은요, 이제 부연 설명 안 할게요. 자, 일정 기간이면 무슨 개념? 유량. 유량이 되고요. 판매하려고 해. 사전적이다, 사후적이다? 사전적. 팔려고 하는 거야. 사전적 개념이 되고요. 다음에 이때 이제 공급도 유효 공급과 잠재 공급이 있는데 다 거두들매하고요. 공급은 유효 공급이 돼. 유효 공급. 이때 유효 공급은요. 요 단어 2개 있죠. 단어 2개야. 얘만 사는 걸 파는 걸로 싹 바꿔주면 돼요. 팔 의사. 지불 능력이 아니고 판매 능력. 다른 말로 생산 능력입니다. 이걸 둘 다 갖춘 것이 유효 공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수요만 정리되어 버리면 공급은요, 말만 갖다 붙여주면 돼요. 그래서 이제 공급하게 되면, 공급도 뭐지? 일정 기간 유랑 개념. 팔려고 한다, 사전적 개념. 그리고 유효 공급이다. 예. 자, 공급 볼까요, 공급? 공급은요, 57페이지죠. 57페이지. 자, 57페이지 보시면 공급, 자, 첫 줄에서 공급에 의의는 미칠 거 없고, 동그라미 1번, 2번, 3번 단에 있죠. 그냥 보기만 하세요. 1번, 사전적 개념입니다. 팔려고 해요. 2번, 반드시 생산력이 뒷받침된 유효 공급이고, 3번요, 일정 기간이죠. 유량 개념입니다. 그대로 대칭이 되고 있잖아요. 우리 시험은요, 항상 수요에서 늘 물으니까 수요가 중요합니다. 수요건 공급이건 뭐지? 유량 개념. 공통점이죠. 살려고 한다, 팔려고 한다, 사전적 개념이고, 또는 유효 수요, 유효 공급입니다. 자, 지금까지 의의를 보았고요. 자, 이어서 이제 강의 노트 보시면 의의는 끝났고요. 두 번째 수요 법칙입니다. 항상 수요와 공급은 상대 개념이죠. 그래서 서로 비교하세요. 두 번째, 공급 법칙입니다. 수요 법칙과 공급 법칙입니다. 그러면 강의 노트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가 있죠. 원칙과 예외. 원칙과 예외. 공급 법칙도 마찬가지로 원칙과 예외. 자, 그러면 수요 법칙의 원칙은요, 자꾸 반복이 돼요. 칠판 볼까요, 이거? 수요 법칙은 비싸면 적게 산다. 무슨 법칙? 반비례 관계. 그래프는 무슨 모양? 우하향. 얘가 바로 원칙입니다. 원칙. 한번 옮겨볼게요. 가격이 비싸면 적게 산다. 무슨 관계? 반비례 관계. 그래프는 무슨 모양? 우하향이죠. 우하향이다.
얘가 수요 법칙입니다. 원칙. 자꾸 반복입니다. 원칙은 비싸면 적게 사고 반비례 법칙이고 그래프는 우하향이다. 원칙입니다. 그러면요, 예외. 예외는요, 얘가 아닌 경우잖아요. 즉, 반비례 법칙이 아닌 경우잖아요. 반비례 법칙이 아닌 경우는요, 그게 두 가지입니다. 자, 비싸면 적게 산다고 했는데, 가격이 비싸니까 더 많이 산다. 얘는 비례잖아. 예외가 맞죠. 또, 가격이 싸면 많이 사야 되는데, 오히려 가격이 싸니까 더 안 산다. 이것도 비례관계지. 이런 것들이 예외가 돼요, 예외. 예외. 따라서 예외까지 알자. 자, 원칙 공부했죠? 반비례 법칙이고 우하향 모양. 여기까지 책을 볼까요? 책. 원칙. 책을 보시면요. 책. 52페이지입니까? 52페이지. 52페이지 보시면 걸어 3번입니다. 수요 법칙과 수요 곡선. 먼저 1번. 수요 법칙은요. 첫 줄.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가격이 상승하면 수요가 감소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수요가 증가한다. 반비례 법칙이죠. 따라서 한 줄 내려와서 세 번째 줄. 즉 밑줄입니다. 가격과 수요량은 서로 반대 방향 반비례 밑줄. 공부했잖아요. 반비례 관계. 동그라미 2번 내려가세요. 수요 곡선 보게 되면 두 번째 줄 맨 끝에 보시면 두 번째 줄 맨 끝에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 밑줄. 우하향 곡선입니다. 또 나왔죠? 따라서 가격과 수요량은 반비례 관계고 우하향방이다. 이미 확인됐습니다. 요거 전부 다. 근데 예배가 없어요. 책에. 책이 없잖아요. 예배까지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됩니다. 예를 어떻게 하느냐. 자, 수요 법칙은 원칙이 뭐라고 했죠? 반비례 법칙. 반비례 법칙인데 근데 오히려 가격이 비싸니까 더 살려고 한대. 비례관계. 예배가 되잖아요. 이런 예배를 또 있어요. 첫 번째, 가수요가 있어요. 가수요. 꼭 알아야 됩니다. 가수요. 가수요는요, 쉬운 말로 사재기입니다. 사재기. 사재기. 예를 들어 볼까요? 예를 들면, 지금 마트 가면요, 편의점에 담배 한 갑 얼마죠? 4,500원이죠. 근데 만약 정부가 매년 1일부터 담배를 한 갑에 4,500원에서 갑당 10,000원씩 올리겠대. 올리겠대. 이거 가정해봐요. 담배 값이 4,500인데 내년부터 한 갑에 10,000원씩 올라가 버리면 엄청 오르잖아요. 난리 나겠네요. 얘가 뭡니까? 가격이 오른다고 할 적에 여러분들은 오르기 전에 맞아. 담배를 사재기 하지. 따라서 가격이 오른다고 예상하니까 미리 사재기 하더라. 오른다고 하니까 사재기 하더라. 예외잖아요. 수요법칙 예외. 이런 예외가 있다는 말입니다. 다음에 베벌렌 효과입니다. 베벌렌 효과다. 이렇게 나와 있죠. 베벌렌 효과를 해석하면요. 과시성 소비예요. 과시성 소비. 베벌렌 효과가 뭡니까? 하게 되면요. 베벌렌 효과. 얘는요. 대표적인 예가 우리나라에 졸부가 많습니다. 졸부. 졸부가 뭡니까? 졸지 부자가 됐대. 땅 많이 갖고 있는데 개발되어 버리니까 보상을 엄청 수십억, 수백억 받잖아요. 순식간에 졸부가 돼버려서 그런 졸부들은요. 자기의 부를 과시하기 위해서 비쌀수록 살려고 합니다. 그래서 국산차 안 타요. 항상 뭐지? 비싼 차 있죠. 어느 집에서 자 뭡니까? 제네시스 차를 뽑았다고 하니까 옆집은요. 이게 그것밖에 안 돼. 불과시하려고 BMW 사요. 그럼 또 그 옆집에서는 너는 그 수준밖에 못 되니 벤츠 650 시리즈 비싼 거 있잖아. 그러니까 뭐지? 비쌀수록 불을 과시하려고 살려고 합니다. 이것도 뭡니까? 수요법칙의 예배적인 현상이다. 베벌렌 효과. 과시성 소비가 돼요. 그래서 자 바람직한
바람직하지 않는 소비잖아요. 배불리녀가. 그래서 이 졸부들은요, 자기의 부를 과시하려고 이렇게 비싸도록 살려고 하더라. 이 부자들은요, 가지고 돈밖에 없으니까 늘 등 따시고 배부르죠. 그래서 배부른 효과를 늘 배부르니까 배부른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것들이 바로 수요 법칙의 예배가 됩니다. 예배. 다음에, 자, 이런 사례는요, 살수록 수요가 감소한다. 이런 예외도 있지만은 시간상 일단, 1월달 가지고 일단 설명을 따로 미루도록 하고요. 자, 예배까지 보았습니다. 공급 넘어가죠. 공급 법칙입니다. 자, 공급 법칙은요, 위에서 공부했잖아요. 책방 보시면. 공급 법칙은요, 오를수록 공급을 증가시킨다. 비례 법칙. 그래프는 무슨 모양? 우상향면이다. 공급 법칙 보세요.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을 증가시킨다. 얘가 공급 법칙이고요. 어떤 관계다? 비례관계. 비례법칙입니다. 그래프로 그리면 무슨 모양? 우상향. 우상향면입니다. 우상향. 요거예요. 공급 법칙의 원칙입니다. 요까지 교재 확인, 교재 봅니다. 자, 교재는요. 57페이지요. 57페이지 보시면, 자, 거로 3번 찾으셨죠? 3번 보기면 동그라미 1번, 공급 법칙은 첫 줄. 다른 조건이 일정하다면 한 상품의 가격이 상승하면 공급은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하면 공급은 감소한다. 한둘 내려가서 가격과 공급량은 같은 방향, 비례관계잖아요. 이것을 내려가서 2번 공급 곡선을 보게 되면 두 번째 줄, 공급 곡선은 수요는 반대로 우상향 밑줄 해서 우상향면입니다. 우상향. 자, 칠판 볼까요? 공급 법칙은 반복했습니다. 가격이 오를수록 공급을 증가시킨다. 비례 법칙. 그래프는 무슨 모양? 우상향. 그러면 예외. 예외도 지금 이 책에는 안 나옵니다. 예외가 뭐냐? 여기 아닌 경우. 자, 가격이 오를수록 공급을 증가시킨다. 우상향이잖아요. 예를 다른 말로 생산 가능성이라고 불러요. 생산 가능성. 생산 가능성이다. 가격이 오르면 얼마든지 공급을 증가시킬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외는요, 예가 아닌 경우. 예가 아닌 경우. 어떤 게 있죠? 자, 따로 메모되어 있습니까? 강의 노트에는요, 토지 되게 토지. 토지의 공급 곡선은 우상향이 아니고 뭐지? 수직입니다. 수직이다. 토지의 공급 곡선은 우상향이 아니고 수직이다. 수직은 이렇게 그리시면 돼요. 가격과 공급량의 관계에서 우상향이 아니고 수직이다. 수직. 요거. 얘가 토지 공급입니다. 얘가 예배가 돼요. 수직이다. 수직이 뭐냐? 자, 잡으세요. 이만큼의 땅을요, 강남을 집어넣어요. 강남의 땅을 증가시킨다, 증가 못 시킨다? 증가 못 시키잖아요. 강남의 땅은요, 이 양은요, 절대 증가 못 시킨다. 토지는요, 땅이 한정이 됐기 때문에 언제나 더 이상 절대로 증가 못 시키니까 수직입니다, 수직. 그러니까 강남의 땅값이 아무리 오르고 올라가더라도 양은 절대로 증가 못 시키니까 수직이다, 수직. 예. 따라서 토지의 공급은요, 우상향이 아니고 수직이다. 절대로 증가 못 시킵니다. 공급 법칙의 예배는 바로 토지의 공급은 수직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오늘 시간은요. 자, 칠판 보시니까 수요와 공급은 사고 파는 것이다. 그러면 수요는 뭐라고 했죠? 비싸면 적게 산다. 반비례 관계. 무슨 모양? 우하향. 공급 법칙은요. 가격이 오르니까 공급을 증가시킨다. 무슨 관계? 비례 관계. 그래프는 무슨 모양? 우상향이다. 그래서 수요와 공급까지를 충분히 비교했습니다.
개념을 보았고요. 자, 추가적인 내용은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다음 주에 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개념만 보고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